자, 또 계속 봅시다. 아까 임대차의 효력 다시 차, 반, 목, 방, 수, 비, 담, 임, 비, 갱, 매, 차, 차, 보, 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봐봐요. 먼저 여기가 차임 지급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차임 지급 청구권은 임차인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차임 지급 의무니까 요 차임 지급 청구권은 임차인의 의무 쪽에서 보면 되고 반이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되건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거죠. 목적물 반환 의무가 되니까 이 두 가지는 요 임차인의 의무할 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 요 임대인의 의무가 5가지인데 목, 방, 수, 비, 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대인의 의무가 뭐가 될까요? 목적물, 인도 의무? 얘는 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 넘겨주어야 한다. 끝.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수선 의무예요. 수선 의무.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수선 의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수선 의무 내용은 여러분 책 기본서 585페이지 있어요. 585페이지. 자, 이 교환은 별도로 만들어놨죠. 수선 의무. 자, 먼저 실파 놓으실까요? 쓰는 건 나중이고 일단 여기 집중. 자, 일단 조문을 읽어봅시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읽어보겠어요. 시작. 임대인은 자, 일단 여기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수선 의무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어가 뭐죠? 임대인은 아까 수선 의무는 누구의 의무라고 그랬죠? 임대인의 의무.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누구는?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누가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목적물이 깨졌다고 해서 항상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선 의무가 생기기 위한 요건이 3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요게 생겨야 돼요. 뭐가 생겨야 한다? 파손. 목적물에 파손이 생겨야 되고, 그다음 수리가 가능해야 돼요. 목적물이 깨지긴 했는데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로 끝나는 거고 수선 의무 문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선 의무가 생기려면 수리가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파손으로 인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깨졌고 수리가 가능한데 여전히 목적물 여전히 쓸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3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손이 생기고 수리가 가능하고 파손으로 인해서 목적물을 모할 수 없는 상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선 의무가 생기기 위한 요건 3가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뭐가 생기고 파손이 생기고 뭐가 가능하고 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생겨야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 과정의 요건 내용을 배우고요. 기본 과정에 배운 요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심화 과정되는 판례 사안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자, 파손이 생기고 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 뭐가 생겨야 한다.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생겨야 수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생기는 건 맞는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얘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대차에 보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지켜보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요 임대차 파트에서는 오히려 임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 잘 정리를 해서 걔를 외워두는 게 시험으로 훨씬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외워둡니다. 요 수선 의무 규정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쓰기 바랍니다. 자, 그 수선 의무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는 건 중요한데 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전체 뭐 3회 질서 유지에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켜봐라는 내용인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딴 데는 밑줄하지 말고. 자,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럼 이때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니까 이게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없다. 그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맺어도 이런 특약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다시 이게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 그럼 이런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요건 갖췄을 때 또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없다. 이런 특약을 맺어도 이런 특약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제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유효하게 만들면 누구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임대인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 쓰다가 뭐 전등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배가 너무 낡았다, 장판 너무 낡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없다는 특약이 유효하니까 이건 다 임차인만 불리하게 되고 임대인은 완전 유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제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하면서 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 이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에 미치는 건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니까 소규모 수선 비용은 계속 그냥 이런 특약을 맺으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맺어도 이 특약의 효력이 대규모 수선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이 대규모 수선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대규모 수선 비용은 여전히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씁시다. 다시 교환에다 잘 쓰기 바랍니다.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다만 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의 효력에 미치는 건 무슨 수준에 한한다? 소규모 수준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특약을 맺었으니까 면제 특약을 맺었으니까 소규모 수선 비용은 그냥 누가 부담해야 돼요?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쓰세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 그런데 면제 특약을 맺어도 이 특약의 효력이 대규모 수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이런 경우에 대규모 수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실무 가서 잘 써주시면 돼요. 주로 수선 의무와 관계에서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옥신각신한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특약사항에도 이렇게 정리해 주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판례가 이것대로 처리를 하니까 소규모 수선인지 대규모 수선인지에 따라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내용대로 특약사항 쓰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임대인의 의무가 5가지인데 뭐라 그랬죠? 임대인의 의무 5가지. 목, 방, 수, 비, 다. 목이 뭐죠? 목적물, 인도 의무.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목적물, 인도 의무. 방, 방해 제거 의무. 수, 수선 의무. 비, 비용 상환 의무. 그다음 담보 책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의무라고요? 수선 의무. 자,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잘 출제되는 수선 의무 하나 해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가 5가지였었죠. 임차인의 권리 5가지가 뭐죠? 임, 비, 갱, 매차. 임차권. 비, 비용 상환 청구권. 갱,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차임, 가액 청구권.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자, 먼저 임차권 내용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교환에 가서 교환 13페이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서 587페이지에 있어요. 자, 먼저 여기는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어요. 자, 먼저 임차권의 대항력인데 요 임차권 밑에다가 밑줄 하시고 임차권 밑에다가 채권이라고 씁시다. 임차권 밑에다가 채권이라고 씁시다. 자, 그렇게 해놓고 칠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갑의 이름 뭐죠? 임대인, 을의 이름은 임차인. 이때 요 임대인의 권리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차임 지급 청구권이고 임차인의 권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게 임차권이죠. 자, 그럼 임차권은 뜻이 뭘까요? 임차권은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다시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임차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권리 중에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이건 채권이라고 그래요. 다시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뭐라고 한다? 채권. 그럼 이때 요 을은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요 을은 계약을 체결한 갑에게만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은 무슨 권이라고 배웠죠? 상대권. 자, 마무리가 안 되네요. 자, 그다음에 요 을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먼저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갑이 이 건물을 그래서 그 기초 강의 들은 거 머릿속에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올 때 그 강의 계획서에 기초 강의 예습해야 되는 거 있죠. 그거 꼭 듣고 오세요.
듣고 오면 훨씬 더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내용을 훑어보고 수업에 들어온 거나 똑같은 거니까 기본 과정 내용이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오래 잘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들여서 했던 걸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기초 강의 그 계획서에 제가 적어둔 기초 강의를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0번에 와서 자, 우리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먼저 사용 수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이때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이때 이 병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이건 물권이라 그래요.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 뭐라고 하고 채권이라고 하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서 물권은 무슨 권이다? 절대권.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은 무슨 권이다? 상대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병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소유권을 취득하긴 했지만 병의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권이 이미 센 거예요? 채권이 이미 센 거예요? 물권이 이미 센 거죠. 결국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이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 비워줄 필요 없다. 비워줘야 되죠. 이걸 한마디 법원으로 표현하면 뭐죠? 그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즉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권의 한계, 채권의 한계. 그러면 이 채권은 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이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신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살다가 집을 비워주고 나가주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눌러 살고 있다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계속 신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임차인 보호에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임차권의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건 주장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3자. 그러니까 계약 이외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해 주는 걸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내용 이제 토지 가지고 설명할 때는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여기 집중. 자, 갑 토지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죠? 임대인. 을의 이름 뭐죠? 임차인. 그러면 요 임대차가 아까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럼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갑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자신의 토지 임차권을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요 을의 임차권이 등기가 먼저 된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먼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고 제3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때는 임차권 등기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니까 이때는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잘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는 요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권이 채권이어서 신소유자 병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었죠. 그러면 임차권을 신소유자 병한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임차권이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권 뭘 하니까? 등기를 하니까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용의 힘이 바뀌는 게 작용의 변경. 즉, 요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었는데 뭘 하니까? 등기를 하니까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힘의 변경,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여튼 힘이 바뀌는 걸 무슨 변경이라고 말한다고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건 쉬워요. 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신소유자 병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으면 이때는 그냥 채권에 불과한 거니까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다만 이때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을 때에도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임대차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때는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을이 요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진 않았는데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진 않았지만 그 위에 건물을 신축을 했고 지상 건물을 먼저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병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신토지 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뭐만 등기를 하면 지상 건물을 등기만 하면 신토지 소유자 병에게 토지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상 건물에 관해서 을 앞으로 뭐가 돼야 돼요? 등기까지 다 돼야만 병에게 토지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환해 볼까요? 자, 교환해 봐서 자, 교환 내용을 잘 채워봅시다. 일단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지만 이거 써야 되겠네요. 뭘 써야 돼요? 건물 이제 쓰고 그다음 요 아래 걸 반드시 써야 되죠. 자, 건물을 신축을 하고 을 앞으로 뭐까지 돼야 돼요? 등기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번호도 잘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을 신축을 하고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먼저 돼야 돼요. 이거 1번.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또 바뀌면 안 돼요. 자, 병 앞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되고 나중에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면 병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지상 건물에 대해서 을 앞으로 먼저 뭐가 먼저 되고 등기가 먼저 되고 병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신토지 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그럼 7번 다시 와서 임차권은 뜻이 뭐죠?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임차권이고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원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임차권 뭘 하면? 등기를 하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신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저를 보시고 임차인의 권리가 5가지라고 그랬죠? 임, 비, 갱, 매차. 자, 하나, 임 뭐죠? 임차권. 비가 뭐예요? 비용, 상한 청구권. 이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14페이지고요. 그런 책으로는 기본서 587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 자,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인데요. 이건 조문 하나 씁시다.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건 조문의 숫자를 다는 아니고요.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좀 외워보세요. 이렇게 많이 연습을 시킬 텐데 요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다가 씁시다. 626조. 조문 표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626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626조.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칠판 옵시다. 이제 문제를 좀 맞춰보겠어요. 자,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이 건물을 쓰다가 이렇게 비용을 들인 거예요. 자, 먼저 건물 외벽에 금이 가서 금 수선하는데 5만 원 돈을 들인 겁니다. 그 다음 이 동네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박살났고 이거 수선하느라고 5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낡아서 새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10만 원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총 을이 들인 돈은 얼마예요? 20만 원 돈 들인 거죠. 이제 임대차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자,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될까요? 자, 먼저 여기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요 아무런 말 없이 비용을 했으니까 이건 필요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비죠? 필요비. 자, 그 1번하고 2번을 보면 이건 요 수선했다, 수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1번하고 2번을 묶어 볼까요? 1번하고 2번을 묶고 이렇게 묶고 거기다가 현상 유지라고 씁시다. 현상 유지. 자, 이렇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그게 필요비, 필요비. 다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 뭐다? 그게 필요비. 자, 그러면 1번에처럼 요 금 수선하는데 5만 원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 건물은 쓰다 보면 노후되게 마련이고 이런 건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해서 얘는 필요비 중에서요.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럽니다. 뭐 쓸까요? 무슨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두 번째, 태풍 불어서 지붕이 박살난 겁니다. 그 태풍은 맨날 불어오는 게 아니죠. 태풍이 특별히 불어서 이 비용이 들어가게 된 거니까 이건 특별 필요비라고 말합니다. 무슨 필요비? 특별 필요비. 다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필요비인데 필요비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예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응용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볼일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볼일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이건 건물 쓰기 좋아진 거죠. 3번에 해당하는 객관적 가치 증가. 객관적 가치 증가. 객관적 가치 증가. 이렇게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은 얘는 유익비라 그래. 유익비.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뭐고? 필요비.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은 이건 유익비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치 증가하면 안 돼요.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물건이라야 유익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필요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의리가백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는 거죠?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다시 칠판 볼까요? 자, 일단 임차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안에 세분행이 조금 달라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많이 달라요. 자, 먼저 필요비는 언제 상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언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얘는 즉시. 그러니까 즉시니까 비용을 들인 즉시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얘는 없어요.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는데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계속 보세요. 쓸 시간 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필요비는 제가 보통 이렇게 그리긴 한데 그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필요비가 금액이 클까요? 유익비가 금액이 클까요? 유익비가 금액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 필요비는 금액에 적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해 주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유익비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임대인도 한꺼번에 돈을 주기 어려워서 변제기를 언제가 늦춰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는데 필요비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해 주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유익비, 요 세 번째가 유익비인데 유익비는 언제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 반환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만료? 그건 골로 가는 겁니다. 종료시. 그 임대차 만료시하고 종료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만료시와 종료시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쳐봐요. 그러니까 2년 존속 기간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만료시가 되고 이때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종료시. 둘은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정했는데 1년 경과한 시점에 보니까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2년이 끝났을 때 여기는 만료시가 되는 거고 1년 경과한 시점에 계약을 깬 거니까 이건 종료시가 되는 거니까 만료시하고 종료시는 같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청구할 수 이름이 맞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외웁니다. 필요비는 언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즉시. 유익비는 언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종료시. 그다음 이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그다음 이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익비는 금액이 크니까 임대인도 한꺼번에 돈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변제기를 언제가 늦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럼 판사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허여라는 게 허락하여 주다는 뜻인 겁니다. 변제기를 뒤로 늦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유익비는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지출한 금액을 줄 수도 있고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유익비는 원리가 똑같은데 지출한 금액을 줄 건지 가치가 증가하는 금액을 줄 건지는 항상 돈 줄 사람이 결정한다. 돈 드린 사람이 결정한다. 돈 줄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 돈을 줄 사람은 누구죠? 임대인. 그래서 지출한 금액을 줄 건지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건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다. 임대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의 선택에 따라?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임차인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유치권. 그러니까 필요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목적물 안 넘겨주고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요 유익비는 법원이 상한견을 허용해 줄 수 있다 그랬죠. 이때는 변제기가 뒤로 늦춰진 거니까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변제기가 뒤로 늦춰지면 이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교환에다가 지금 필기를 하세요. 하나하나씩. 자,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필기를 해두기 바랍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시. 임차인의 권리가 임, 비, 갱, 매차. 일단 임 뭐였었죠? 임차권. 그다음 비, 비용상한 청구권. 갱, 갱신 청구권. 매, 매수 청구권. 차, 차임, 감액 청구권. 그다음 하나 더 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거 임의 규정. 그러니까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수선 의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 그래서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하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는 아예 비용 상한 청구권 자체가 없다.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을 맺어도 그런 특약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기본서로는 591페이지인데요. 갱신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643조 내용인데요. 먼저 설명을 먼저 좀 듣고 갑시다. 자, 먼저 타이틀이 뭐라고 되죠? 읽어보겠어요. 칠판에 와서. 자, 일단 무슨 임차인이라고 되죠?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 그다음 무슨 청구권이죠? 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일단 어디다 동그라미 하냐면 토지를 동그라미 할까요? 토지만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에 갱신 청구권 밑줄. 그다음에 지상물 동그라미 합니다. 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건물 임차인은 없어요. 무슨 임차인에게 있다고요? 토지 임차인. 그러니까 건물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이 있고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고 건물 임차인은 부속 매수 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달라요. 일단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무슨 임차인의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설명 듣고 이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이게 무슨 뜻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이로 뭐죠? 임대인, 을의 이름은 임차인. 자, 그럼 이때 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을이 이 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30년으로 정했어요. 일단 이런 건 허용돼야 안 돼요.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 30년으로 정했다. 이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되죠. 왜냐면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도 없고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기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권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빌려 쓰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임차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 기간이 끝났으니까 요 을은 건물 같은 걸 다 철거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비운 상태에서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되고 갑이라는 사람도 을에게 받았던 보증금 반환해서 계약이 끝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보니까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토지 빌려 쓰는 기간은 존속기간이 끝났지만 건물이 존속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누가 이전에 건물의 소유자죠?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럼 을은 이 건물을 때려 부시고 토지를 깨끗하게 비워주고 다른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건물의 소유자니까 을은 계속 갑의 토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을에게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있으니까 요 을은 계속 갑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을에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일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계약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기는 갱신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 나오는 제도가 갱신청구권인 겁니다. 용어도 잘 헷갈리지 않게 정리합니다. 일단 갑보고 토지를 더 한 번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갱신청구권. 갱신청구권. 그러면 갱신청구권은 얘는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봐요. 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자, 먼저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밑에 요 매도인 갑의 권리가 뭐죠? 매도인의 권리가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권리가 대금 지급 청구권. 그러니까 밑에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해서 대금을 지급해주는 행위를 해야만 법률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청구권의 특징이에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게 청구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청구권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요 을로부터 갑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그 사기 당했으니까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취소. 그 밑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을에 승낙이 있어야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권이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형성권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승낙이 필요 없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청구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 형성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법률 효과가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특징을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갱신 청구권은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에요. 틀리면 안 됩니다.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그러면 쓰는 건 나중. 여기 보고. 그러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고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갑에게 토지를 한 번 더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갱신의 효과가 생기려면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갑의 의무이다, 자유이다. 자유예요, 자유. 그럼 을이 갑에게 토지를 한 번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승낙 여부가 자유니까 을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갑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 보고 토지를 한 번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갑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거절을 한 경우에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뭘까요? 그러면 건물은 네가 사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근데 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얘는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토지를 한 번 더 사용하게 해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청구권이다 보니까 갑이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을이 갑 보고 네가 건물을 사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러면 을이 갑에게 건물 매수 청구를 하면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잘 보고요. 갑은 일단 을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갑은 일단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을이 건물 매수 청구를 하면 갑은 반드시 건물을 사야 된다, 안 살 수도 있다. 반드시 건물을 사야 되죠.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은 뭘까요? 을이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이에 응해주면
건물을 안 사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토지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토지 임차인은 먼저 어떤 권리를 먼저 행사하고 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 쪽에서 갱신을 뭐 할 때, 거절할 때 어떤 권리 행사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다 이제 교환에다가 이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에 대해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갱신의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 쪽에서 갱신을 거절했을 때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러니까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이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매수청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형성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을이 갑보고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요 갑의 승낙 없어도 지상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니까 매매 계약에서 두 가지 의무가 나오겠네요. 먼저 을은 지상물을 인도를 해줘야 되고 갑은 뭘 지급해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줘야 되고 이 둘은 무슨 관계 있다? 동시 이행 관계 있다는 겁니다. 동시 이행 관계. 그다음 요 판례 사안 중에서요. 일단 기본 가지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고 건물이 현저만 하면 돼요. 현존하기만 하면 뭐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갑의 동의를 얻었든 얻지 않았든 건물이 현저만 하면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매수 청구 대상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 쓸까요? 이거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이게 한쪽으로만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편면적 강행 규정 옆에다가 이렇게 칸을 두 개 이렇게 벌려서 요 편면적은 한쪽으로만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요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르게 특약을 맺었는데 그 특약이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유효하게 취급하고요.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다. 그때에만 무효로 다루는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리할 때에만 무효로 다룬다. 한쪽으로만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그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일단 얘를 잘 외워야 됩니다.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 세 번째, 임차인에게 의무 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판 다시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무슨 임차인 배웠죠?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은 먼저 어떤 권리를 먼저 행사하고 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지상물 매수 조건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건물 임차인의 경우에 인정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교환은 15페이지고요. 기본서는 589페이지입니다. 기본서 589페이지. 자, 요 제도의 특징을 좀 기억합시다. 자, 일단 무슨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 그리고 매수 청구권을 맞는데 무슨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부속물. 아까 토지 임차인은 뭐라고 그랬죠? 지상물. 그러니까 토지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지상물이라고 말하고 건물은 뭘 갖다 붙여놨다 그래서 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는 무슨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또 칠판 볼까요? 자, 먼저 갑이라는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방 2칸짜리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방 한 칸에 대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거 보셨어요? 요거 방이 2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한 칸만 이렇게 임대차했다는 겁니다. 한 칸만. 그럼 갑의 이름 뭘까요? 임대인, 을은 임차인. 근데 임차인은 이 사람 이제 바쁜 직장인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이제 회사에 야근까지 하다가 잠만 자는 사람이고, 그리고 집주인 갑은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기세가 100만 원 나오고 10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바깥에 가서 이제 일한 사람이고, 이 집주인 갑 이 사람은 계속 집에서 전기만 쓴 사람이에요. 전기 많이 나가는 건 뭐 있죠? 뭐 전기, 장판, 그다음에 뭐 히터를 다 틀어놓고, 뭐 TV도 틀어놓고 하루 종일 온수 매트도 다 틀어놓고 방마다 다 틀어놓고 그래서 전기세 10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집에 계량기 따로따로 있으면 되는데 계량기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전기세를 어떻게 내자고 할 것 같아요? 반반씩 내자. 을은 쓴 만큼 내자. 근데 옥신과 신에게 싸워보면 결국 누가 이겨요? 집주인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 울며 겨자 미끄러운 첫 딸은 반반씩 낸 거예요. 반반씩 낸 거예요. 자기는 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아예 계량기를 따로 달자고 얘기한 겁니다. 계량기를 따로 달자.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고 계량기를 따로 부착을 한 겁니다. 그다음 갑이 계량기를 사는데 그걸 지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임대인을 또 매수해서 계량기를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임대차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계량기를 또 떼가지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사 갈 때 가보니까 거기는 계량기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계량기를 갚고 네가 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속물 매수청권이라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청권.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요 임대인이 무엇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동의를 받고 이렇게 부속물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매수에서 부속물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얘도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것도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거기 쓰기 바랍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둘 다 매수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은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계량기를 값보고 사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이 계량기 부속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한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여놓긴 했는데 독립성이 없으면 유익배상은 청구의 문제가 되는 거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돼요. 주관적 취미를 위해서 부착시켜 놓은 것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여줘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이죠. 세 번째는 공통사항입니다. 임차인에게 의무 위반이 있다. 차임을 연체했다. 그다음에 사용 수익의 방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임차인에게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렇게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 임차인은 무슨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그다음 임차인의 권리가 아까 임비갱매 차가 뭐죠? 차임 가맥청구권. 차임 가맥청구권. 이것도 잘 따라옵니다. 실판합시다. 이거 또 나온 거예요. 자, 갑이 방 2칸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방 2칸을 다 빌렸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 그다음에 요 방 2칸 쓰는 대가로 이제 차임을 200만 원을 낸 겁니다. 방 2칸 쓰는 대가로 200만 원 차임을 매달 내다가 이 동네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이 방 한 칸이 박살난 겁니다. 보셨어요? 방 2칸짜리다가 태풍이 불어서 방 하나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2칸 쓰는 대가로 200만 원 내다가 방 하나 박살난 거니까 얼마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100만 원을 깎아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임 가맥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차임 가맥 청구권.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것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자, 그러면 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얘기하면 형성권이니까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가맥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가맥 청구로 해야 가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맥 되는 거예요. 가맥 청구로 해야 가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가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잘 기억합니다. 가맥 청구를 해야 가맥이 된다. 당연히 가맥된다. 가맥 청구를 해야 가맥이 되고 대신 얘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러니까 가맥 청구를 하면 갑의 승낙이 없어도 가맥의 효과가 그냥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임대인의 권리 5가지 다 했어요. 임, 비, 갱, 매차. 임 뭐죠? 임차권. 비, 비용상한 청구권. 갱, 갱신 청구권. 매, 매수 청구권. 차, 차임, 가맥 청구권. 차임, 가맥 청구권. 자, 그다음 임차인의 의무 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 임차인의 의무인데요. 자, 임차인의 의무는 3개죠. 기본서 597페이지 있어요. 기본서 597페이지. 자, 아까 임차인의 의무가 3가지라 그랬는데 3가지 뭐죠? 이건 7번 봅시다. 임차인의 의무 3가지가 차,
보 반이죠. 자 읽어보겠어요. 차 뭐죠? 차임 직업 의무 보 목적물 보관 의무 반 목적물 반환 의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일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를 줘야 되죠. 차임을 일단 내야 되고 일단 요 목적물을 돌려줄 때까지 이 목적물을 잘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만료가 되면 이제 목적물을 되돌려줘야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요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보통 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콩, 쌀 이렇게 물건으로 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차임은 선급이 원칙이에요 후급이 원칙이에요. 물론 그 특약대로 할 수 있는데 특약이 없으면 건물 임대차, 대지 임대차는 매월 말, 기타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에 내는 거니까 얘는 선급이 원칙이다, 후급이 원칙이다. 후급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2년이에요. 2월이에요. 2기. 자 2기의 차임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기라는 게 뭐냐면 차임을 주 단위로 낼 수도 있죠. 주 단위. 그러니까 매주 차임을 내는 경우도 되고 그다음에 월 단위로 내는 것도 되죠. 보통 우리나라 이게 많죠. 매월 말에 내는 거. 그다음에 분기별로 낼 수도 있죠.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낼 수도 있고 연마다 낼 수도 있죠. 이걸 다 통틀어 말할 때 기라 그래. 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임이 연체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기.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자, 매월 말에 차임을 100만 원씩 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월 달에 차임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또 2월 달에도 차임 100만 원 안 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다음 2월 달에는 또 차임 100만 원을 낸 거예요. 자, 내고 3월 달에 차임 10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2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총 2기 체납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전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일부 돈은 내고 일부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매월 차임 얼마 내기로 정한 거예요? 100만 원 내기로 정했는데 1월 달에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낸 겁니다. 2월 달도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냈어요. 3월 달도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낸 겁니다. 그러면 체납한 횟수는 몇 번이에요? 체납한 횟수는 3번. 체납한 금액은 150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라는 걸 잘 쓰기 바랍니다. 이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얼마가 되면 200만 원이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그 연체한 횟수는 3번이 맞죠. 2번 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연체한 금액은 아직 200만 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차임 연체액이 차임을 안 낸 걸 다 더했을 때 몇 기에 달하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2달치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낸 돈을 다 더했는데 2달치가 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다시 틀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차임 연체 시 2기의 차임 연체 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임차인은 언제까지 목적물을 보관해야 될까요?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예요? 임대차가 만료할 때까지예요? 인도할 때까지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보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임대차가 만료할 때까지, 종료할 때까지 그럼 틀립니다.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목적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임을 다했다는 건 당연히 누가 입증해야 되죠? 임차인이 입증해야 돼요. 내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목적물을 다 보관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손해배상 해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임차인. 임대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자신이 선관주의임을 다했다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끝난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되고 임대인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죠.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 있다? 동시 이행 관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풀어보겠어요. 이 문제 푸는 거 중요하죠.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맞추면 퇴근하는 거죠. 틀리면 1교시로 소급하는 거죠. 소급은 이제 뒤로 가는 게 소급인 거예요. 자, 풀어보세요.
답 정하셨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봅시다.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칠판 와서. 자, 먼저 1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일단 1번 지문은 어디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1번은 어떤 제도에 관한 설명인 거죠? 아니, 뭐에 관한 설명이냐고. 수선의무에 관한 내용이죠.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헛방인 거, 헛방.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수선의무. 지문에 보면 이렇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이게 수선 의무를 말하는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인. 근데 임차인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선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2번 갑시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O의 X야.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필요비가 틀렸죠.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근데 필요비는 즉시 상한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틀린 거죠.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필요비 때문에 틀린 거죠. 3번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 O의 X예요. X죠. 갱신 청구권은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니까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4번 토지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게 이익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밑줄 하시고 거기다가 의무 위반을 씁시다. 의무 위반. 이렇게 임차인에게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갱신 청구권 이런 거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따라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건 OX예요. 5번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한다. 일단 선관주 의무는 맞죠. 대신 어디가 틀린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가 아니고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실제 반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번. 자, 그럼 저로 보시고 오늘 뭐 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매매, 교환, 임대차 내용을 배웠죠. 그런데 양이 꽤 많죠.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은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양이 좀 꽤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목요일 날 강의가 올라오면 그 강의 내용을 다시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서는 이 교환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아마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긴 할 텐데 책이 생각보다 잘 읽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다시 듣고 교환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서를 읽어야 내용이 잘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일단 강의를 다시 듣고 교환을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2장짜리 복습 문제 있죠. 복습 문제 다까지 풀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학원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습 문제 풀어가지고 오면 그게 여러분 그 입장할 때 그 QR 코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걸 보여주면 돼요. 이게 꼭 풀어오라는 뜻인 거예요. 복습 문제 2장 28개 반드시 풀어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